비가 올 것 같은 저녁이었다. 하늘은 마치 누군가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교실 창문에는 습기가 얇게 들러붙어 바깥 풍경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종례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탓이었다. 모두의 표정엔 지친 기색과 짜증이 눌어붙어 있었다. 그때 국어 선생인 한태준이 칠판 앞에 다시 섰다. 얘들아, 하나만 묻자. 너희는 살면서 망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도움이 된 적 있니? 아이들이 피곤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책을 덮다 말고 멈췄다. 맨 뒤에 앉은 나는 턱을 괴고 있었다. 이런 질문은 되게 뻔한 교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선생은 분필로 칠판에 네 글자를 썼다. 세옹지마. 교실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익숙한 사자성어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뜻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이야기는 몰랐다. 선생은 창밖을 한번 보고 말을 이었다.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대. 새는 변방의 요새, 옹은 늙은이. 그래서 새옹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를 뜻하지. 어느 날 그 노인의 말이 도망쳤어. 사람들은 안 됐다고 위로했지. 그런데 노인은 말했대. 이 일이 어쩌면 복이 될지 누가 아는가. 얼마 뒤 그 말이 더 훌륭한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어. 사람들이 축하했지. 그런데 노인은 또 말했대.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그 준말을 타던 노인의 아들이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 모두가 안타까워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났고 젊은이들은 전장에 끌려가 대부분 죽었어. 다리를 다친 아들은 전쟁에 가지 않아 살아남았고 선생은 마지막으로 분필을 탁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인생은 모른다가 아니야. 눈앞의 불행이나 행운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지. 지금 당장은 화처럼 보여도 복이 될 수 있고 복처럼 보여도 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무심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세옹지마.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네 글자가 칠판 위에 적힌 단순한 사자성어처럼 보이지 않았다. 꼭 오래전부터 내게 도착하려고 했던 어떤 암호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이선우,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은 중상위권, 친구는 적당히 있고 그렇다고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 인간. 하지만 나에겐 남들이 모르는 병이 있었다. 나는 종종 세상이 거대한 장치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건이 누군가의 의도 아래 정교하게 배치된 것 같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연극 배우들처럼 보였다. 어떤 날은 거울 속 내 얼굴조차 내 것이 아니라 이선우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가면 같았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웃는다. 중2병이라고. 그래서 나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노트맨 뒤에만 적어두었다. 운명은 칼날처럼 빛난다. 인간은 그것이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유치한 문장이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걸 적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됐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정말 운명이 칼날처럼 내 머리 위에 들이운 듯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있었다. 종례가 끝난 뒤 나는 가방을 메고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다. 농구부 애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고 교문 앞 분식집에서는 튀김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곧장 집에 갔겠지만 나는 그날따라 좀 돌아가고 싶었다. 답답할 때 일부러 골목길로 돌아가는 버릇이 있었다. 남들이 다니는 길 말고 조금 낡고 조용한 길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잠깐 이탈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학교 뒤편 골목 끝에는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었다. 요즘엔 거의 빈집처럼 보였지만 가끔 마당에 대문이 열려있는 걸 보면 누군가 살기는 하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말발굽 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밤이면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는다는 얘기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은근히 좋아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믿게 해주니까. 그날도 나는 습관처럼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안쪽 마당에는 빗물이 고인 돌바닥과 한쪽으로 기울어진 감나무가 있었고 처마 아래엔 낡은 등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 눈을 붙잡은 것은 마당 한가운데의 존재였다. 말이었다. 검은 말. 온몸이 어둠을 끌어모아 만든 것처럼 새까만 말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갈기는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렸고 눈동자는 이상할 만큼 맑고 차가웠다. 그냥 동물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그림 두루마리에서 튀어나온 짐승 같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번쩍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문을 열고 낮게 속삭인 것 같았다. 보였느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분명 귀로 들은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뜻은 선명했다. 뭐?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했다. 걔가 너를 봤구나. 놀라 뒤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인이 대문 옆에 서 있었다. 회색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은 기묘하게 젊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다. 노인은 내 말을 끊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다. 검은 말은 그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어 온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네 말인가요? 내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노인은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 나는 보통 이런 식의 애매한 말을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받아들여졌다. 그 분위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비 냄새, 젖은 흙 냄새,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 그리고 검은 말의 눈. 노인은 말에 목덜미를 쓸어내리며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새옹지마 이야기를 들었느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이 피식 웃었다.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의 얼굴은 다 비슷하거든. 자기 인생이 특별히 비극적이라고 믿는 표정이지. 왠지 비웃음처럼 들려 기분이 상했다. 제 인생이 비극적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정곡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노인은 내게 대문 안으로 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가자 말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몸집이 눈앞에 가까워지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섭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꿈에서 이미 본 적 있는 존재 같았다. 노인은 말했다. 사람은 늘 눈앞에 일의 이름을 붙인다. 행운, 불행, 승리, 패배. 그러나 이름은 너무 이르지.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다. 세웅지 마요. 그래, 그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판단은 하되 오만해지지 말라는 뜻이지. 지금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믿지 말라는 뜻이야.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나는 다시 검은 말을 보았다. 말은 내 손등의 코끝을 가볍게 대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눈앞에 마당이 흔들렸다. 비 냄새가 사라지고 찬 바람과 먼지 냄새가 몰아쳤다. 나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듯 휘청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마당이 아니라 거친 황토빛 벌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멀리 봉화대 같은 것이 보였고 성벽이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거친 옷을 입고 있었고 짐승 가죽을 둘렀다. 그 광경은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과거처럼 생생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조금 떨어진 곳에 늙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말 한마리가 빈 마구간을 박차고 멀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남자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이것이 어찌 화만 되겠는가. 장면이 바뀌었다. 도망쳤던 말이 더 크고 아름다운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축하했다. 그러나 남자는 말했다. 이것이 어찌 복만 되겠는가. 다시 장면이 바뀌었다. 젊은 아들이 준마에 올라타다 떨어졌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듯 생생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울부짖지는 않았다. 그저 오래된 산을 보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전쟁, 울부짖음, 피, 먼지,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깃발이 찢어지고 들판에는 쓰러진 몸들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은 집 앞에 남아 있었다. 목숨을 잃지 않았다. 모든 광경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고 다시 원래 마당으로 돌아와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봤느냐? 나는 말문이 막혀 한참 뒤에야 겨우 물었다. 방금 뭐였어요? 이야기지. 환각 아닌가요? 환각이라 해도 좋고 기억이라 해도 좋다. 노인은 검은 말에 갈기를 쓸며 조용히 말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인간이 너무 빨리 결론 내려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다. 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노인이 말끝에 덧붙였다. 정말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오너라. 사람은 대개 그때서야 같은 말을 다르게 듣게 되니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는 성적이었다. 중간고사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수학에서 처참하게 망했다. 평소보다 2등급이나 떨어졌다. 대학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어머니는 저녁 식탁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만 했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데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이것이 어찌 화만 되겠는가. 나는 짜증이 났다. 개뿔. 이런 건 그냥 화였다. 누가 봐도 망한 거였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무슨 복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수학 보충반이 새로 만들어졌다. 원래라면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어차피 밑바닥을 본 김에 신청했다. 거기서 나는 뜻밖의 사람과 같은 반이 되었다. 유나린. 학년 1등을 놓친 적 없는 애였다. 늘 무표정하고 지나치게 냉정해서 소문도 많았다. 나는 그런 애와 말 한마디 나눌 일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충 수업 첫날 선생이 자리를 지정해버렸다. 내 옆이 할인이었다. 처음엔 숨 막혔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 내가 틀린 문제를 붙잡고 한참 끙끙대고 있자 할인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렇게 풀면 평생 못 풀어? 뭐? 여기서 조건을 뒤집어야 돼. 말투는 싸가지 없었지만 설명은 정확했다. 나는 얼떨결에 풀이를 따라갔고 문제는 거짓말처럼 풀렸다. 아, 너 기본은 있는데 이상하게 꼬아 생각해. 그 말이 어쩐지 자존심을 긁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게 됐다. 그 애는 생각보다 웃겼고 나보다 훨씬 더 염세적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한번 툭 던진 말을 그대로 흘리지 않았다. 가끔 세상이 미리 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없어? 그랬더니 하리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있지. 근데 대부분은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사는 거야. 그 말 되게 상처인데 상처받았다고 바로 특별한 비극 주인공 되는 건 아니고. 나는 황당해서 웃었고 하린도 아주 잠깐 웃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망한 성적 때문에 들어간 보충반이 누군가와 연결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번째 화는 더 컸다. 우리 반 담임이 문예대회 참가자를 추천하면서 내 이름을 넣었다. 예전에 쓴 글 하나를 우연히 읽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모양이었다. 나는 겉으론 시큰둥한 척했지만 속으론 꽤 들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내가 평범하게 썼기엔 좀 아까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밤새 글을 썼다.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노트 뒤편의 문장들을 다듬어 짧은 소설로 만들었다. 제목은 검은 문장. 좀 유치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런데 제출 하루 전 USB가 사라졌다. 미친 듯이 가방을 뒤지고 책상을 뒤지고 교실 바닥까지 훑었지만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하필 백업도 안 해두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며칠 동안 쓴 게 통째로 날아간 것이다. 종례가 끝난 교실은 어느새 텅 비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이것이 어찌 화만 되겠는가. 노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그냥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걸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의 반사적으로 발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 뒤편 그 한옥으로. 대문은 또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비가 고여 있었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고 검은 말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그 앞에 섰다. 말이 입김을 뿜듯 짧게 숨이 새어나왔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노인이 먼저 눈을 들었다. 조용한 시선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때 하신 말이요. 노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이것이 어찌 화만 되겠는가. 나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그게 잠깐 말을 멈췄다. 목이 말랐다. 이럴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비소리만 들렸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덧붙였다.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서요. 그제야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걸 알았다. 노인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무얼 잃었느냐? 글이요. 다 날아갔어요. 문예대회 원고.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그 글이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말이었느냐? 당연하죠. 며칠 밤을 새면서 정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솔직히 아니었다. 그 글은 멋있어 보이려는 문장들로 가득했다. 어둠, 낙인, 운명, 칼날, 검은 피, 각성 같은 단어가 넘쳐났다. 쓰는 동안엔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떠올리면 지나치게 꾸민 글이었다. 내 속을 드러낸 글이라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허세를 붙여 만든 가면에 가까웠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잃어버린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짜증이 났다. 그건 결과론이잖아요.
그래. 인생은 원래 결과를 보고서야 뜻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썼다. 이번에는 폼 잡는 문장을 버렸다. 대신 진짜 내 얘기를 썼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론 늘 세계의 의미를 과장하고 자기 비극에 취하고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상을 받았다. 대상은 아니었다. 우수상이었다. 하지만 심사평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과장된 세계 인식 뒤에 숨은 청소년의 불안과 허영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봤다. 상보다도 누군가가 내 글의 진짜 핵심을 읽어냈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아팠다. 하리는 심사평을 읽고 기득거렸다. 허영이래. 웃지마. 근데 맞잖아. 맞긴 하지.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조금 울고 싶었다. 그때 알았다. 잃어버린 USB는 단순한 사고였을지 몰라도 그 덕분에 나는 더 진짜에 가까운 글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세 번째 일은 정말로 웃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다쳤다. 퇴근길 교통사고였다. 크게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다리에 금이 갔다. 입원은 길지 않았으나 몇 달간 일을 쉬어야 했다. 집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횟수가 늘었고 식탁 위 대화는 점점 줄었다. 나는 병실 창가에 누운 아버지의 깁스한 다리를 보며 이상할 정도로 그 옛날 이야기의 장면을 떠올렸다. 다리를 다친 아들,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 하지만 현실은 전쟁이 아니라 병원비와 생활비였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마침내 화가 터졌다. 왜 우리 집이어야 하지? 왜 하필 지금? 왜 조금 나아지려는 순간마다 뭐 하나씩 무너지는 거지? 나는 다시 한옥으로 갔다. 이번에는 대문이 닫혀 있었다. 몇 번을 두드리자 안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문이 열렸고 노인이 나를 바라봤다. 또 왔구나. 이제 그만하세요. 무엇을? 다 괜찮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요. 안 괜찮아요. 그냥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은 한동안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맞다. 그 한마디에 나는 오히려 당황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세옹지마는 모든 불행이 결국 행복이 된다는 주문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세상에는 끝내 상처로 남는 일도 많다. 사람은 아프면 아픈 거고 잃으면 슬픈 거다. 나는 잠자코 그의 말을 들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성급히 세계를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의 상처가 미래의 너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의 기쁨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오만하게 이건 완전한 저주다 혹은 이건 완전한 축복이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말이 바뀌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는 결국 그 뒤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도 달려있다. 그 말은 번개처럼 가슴을 쳤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세옹지마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차피 인생은 뒤집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달랐다. 인생은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바뀌었다. 아버지가 쉬는 동안 집안일을 더 맡았다. 학원 시간을 줄이고 할인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문예반 활동도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허세 가득한 문장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려 했다. 물론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가끔 노트에 이상한 문장을 적었다. 상처는 검은 말처럼 밤을 밟고 천천히 다가온다. 그러나 타는 법을 배우면 그것 또한 길이 된다. 할인이 그걸 보고 한참 웃었다. 진짜 치료 안 되네.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해줘. 중증이네. 그래도 그 말투엔 예전보다 부드러운 온기가 섞여 있었다. 겨울이 올 무렵 아버지는 깁스를 풀었다. 집안 사정도 아주 조금씩 나아졌다. 내가 문예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으며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웃었다. 내 글이 돈이 되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뭉클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한옥을 찾았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칠 뒤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집은 비어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창호지는 안쪽에서 뜯겨 있었고 마당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애초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 이상했다. 이웃가게 주인에게 슬쩍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거기? 몇 년째 빈집인데?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순간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담장 위로 감나무의 마른 가지가 흔들릴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국어 시간에 칠판에 적혀있던 글자를 다시 떠올렸다. 세옹지마,
변방의 늙은이와 그 말. 사람들은 보통 그 이야기에서 인생은 알 수 없다는 말만 가져간다. 하지만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인생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손에 쥔 선택이 중요하다. 도망친 말이 돌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절망만 하지 않는 것. 눈앞의 손실에 세계의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닥쳐온 일을 핑계 삼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세옹지마가 내게 남긴 진짜 뜻일 것이다. 3학년이 되기 직전 학교에서 마지막 자유주제 발표 수업이 있었다. 주제는 내가 믿게 된 삶의 태도였다. 아이들은 성공, 노력, 우정, 가족 같은 흔한 주제를 골랐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분필로 4글자를 썼다. 세옹지마. 반 아이들 몇몇이 또 사자성어냐 하는 표정으로 웃었다. 하리는 팔짱을 낀 채 날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말은 보통 운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세옹지마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결과만 보고 세상을 단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얻으면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도 그 뒤의 선택에 따라 길이 될 수 있고 행운도 방심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운명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일에 너무 쉽게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세옹지마의 진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했다가 이내 박수가 나왔다. 민망해서 귀가 좀 뜨거워졌다. 자리에 돌아오자 할인이 작게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생각보다? 엄청 허세 부릴 줄 알았는데 나도 성장하거든. 할인은 웃었다. 그래, 조금.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하늘엔 봄 기운이 약하게 감돌고 있었다. 학교 뒤 골목 입구에서 나는 잠시 발을 멈췄다. 오래된 한옥 쪽으로 가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노인은 실제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쳐있던 내게만 보인 어떤 상징이었을지도 모른다. 검은 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말의 등을 한 번 탄 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길은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순간 아주 멀리서 금속처럼 맑은 울음이 들린 것 같았다. 말이 우는 소리였다. 나는 웃으며 혼잣말했다. 그래, 아직은 모르지.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 복인지 화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번에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얻었다고 해서 영원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불행 앞에서 오만하게 절망하지 않고 행운 앞에서 우쭐하게 취하지 않고 그 사이를 걷는 것.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것뿐이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